자, 여러분 이제 12강 전공 역량이란 무엇인가? 그동안 권현 선생님이 누누이 정말 중요한 하나의 키워드, 학생부 종합전형 A에서 Z까지 중에서 중요한 거 딱 하나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전공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따로 12강 한 강좌를 따로 빼서 전공 역량이란 무엇인가 한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학생부 종합전형 이름을 바꾸고 입학사정관들이 가장 크게 합격의 기준점으로 판단하는 현 학생부 종합전형 체제에서 가장 합격의 기준점으로 보는 가장 큰 영역이 바로 전공 역량입니다. 뭐 여러분들 충분히 이제 전공 역량에 대해서는 아주 귀가 닳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셨죠? 예를 들어서 심리학과를 가겠다고 하는 아이의 생활기록부에 심리학과에 관련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의대에 진학하겠다고 하는 아이의 생활기록부에서 의대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종종 없는 것보다 많습니다. 보면 물론 이제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봐서 그렇긴 하지만, 어떻게 전공 역량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가야 할까요? 오늘 이 강의에서 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체적인 전공 역량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요? 라는 벤치마킹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온오프를 넘나들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저한테 오프를 통해서 아주 개별적으로 지금 관리를 받고 수업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도 제가 이 강의에서 100% 모든 정보를 다 열어드리고 권현 선생님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오픈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것은 학생들 중에는 개 중에서 어떤 노직만 알고 있고 관점만 알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아주 뚜렷한 이해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면 그 방향대로 자기가 만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물고기를 잡아주겠다는 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보여드리겠다는 거고, 여러분들 익혀가시면 됩니다. 근데 벤치마킹을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전공 역량 어떻게 만들까? 학생부 종합전형 전공 역량은 본인의 이야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정한 학과, 성격과 관련된 본인만의 독창적이고 객관적인 전공 역량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본인만의 객관적이고 독창적인 전공 역량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라고. 합격하는 아이의 전공 역량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희망 학과에 관련된 세부 전공을 정하고, 뭐라고요? 세부 전공. 아니 희망 학과를 정했어. 국문과를 정했는데 무슨 국문과에 세부 전공이 있습니까? 아니 경영학과를 정했는데 경영학과에 세부 전공이 있어요? 세부 전공이라는 건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왜? 본인만의 퍼스널리티하고 굉장히 그 학생부 종합전 입시에서 본인을 잘 알리고 본인만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텔링과 로드맵을 짜기 위해서는 본인이 조금 더 학과에 대한 이해도와 본인만의 전공에 맞는 세부 전공을 조금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가 너무 커지고 명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너무나 방대해지고 뚜렷한 게 보이질 않아서 그래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러니까 경영학을 가겠다 그러면 특색 있게 자기네 이야기와 경험에서 나오는 본인의 스포츠 마케팅을 하겠다. 의대를 가겠다. 안면기형을 하겠다. 역사학과를 가겠다. 미래학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개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게임은 개발의 게임과 증명의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 심리학과에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 제 제자아이의 예를 들면 심리학 영역 중에서도 어떤 영역을 특화시켜 전공 역량을 만들어갈지 고민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봉사, 동아리, 진로, 자율, 프로젝트, 리더십, 독서활동 등을 해나감으로써 본인에게 맞는 본인만의 전공 역량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이 하나의 컨텐츠들이 구체적인 그림이 되는 거죠. 심리학과에 입학하길 희망하는 학생은 어렸을 때부터 우울증을 앓고 있는 고모를 보고 임상심리사가 되고 싶다면 꿈을 키워갔어요. 실제 얘기입니다. 아이는 고모를 통해 우울증이 얼마나 힘든 병이고 우울증으로 인해 얼마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생히 지켜볼 수 있었고요. 여러 심리학 분야에서 사람의 마음, 감정을 판단하는 임상심리사의 영역을 골라 심리학도 조직심리학, 사회심리학, 만취학, 교육심리학, 임상심리학자의 영역을 골라 세부 전공을 정해서 왜? 이야기가 그랬으니까.
이야기를 만들고 본인의 이야기에 맞는 전공 역량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이야기가 스토리텔링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전공 역량 활동들을 이렇게 컨텐츠에 넣는 거지, 생활기록부에. 검정고시 해외고 학생들은 포트폴리오와 증빙서류에, 검정고시 학생들은, 해외고 학생들은 포트폴리오와 증빙서류가 생활기록부가 되니까, 재학생들은 생활기록부 이 역할을 하니까, 준하니까. 우울증이 청소년기 때부터 발현된다는 것에 주안점을 줬어요. 공부를 하다가 우울증은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발현된다. 교내 익명의 상담, 그래서 그 끝난 게 아니고 발현되니까 어쩌라고가 아니라 이 학생은 익명의 상담 우체 통역을 개성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학교 여기저기에 선생님들 허락을 받고 없으니까 올라가서 못질하고 만든 겁니다. 설마 이게 되겠어? 뭐 이게 뭐 어떻게 사람이 나한테 쪽지를 보내겠어? 아니요. 노력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자신의 고민을 누군가에게 터놓기 원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상담 레터를 운영했습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친구들 문제에 도움을 주기 위한 민간 자격증인 심리상담사를 공부했어요. 민감도 아무 데가 아니라 정부에서 인정하는 민간 자격증이 있습니다. 방학을 활용해 실제 정신병동에 자원봉사를 하며 실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관찰하러 노력했습니다. 이게 정말 여러분들 본인의 꿈과 희망이 약하거나 없으면 이거 가서 하겠어요? 10,000,000금을 준다 해도 여기에 관심 없으면 안 하지. 이 액상은 왜 있냐? 어렵고 힘들지만 왜 했습니까? 이 활동을 통해서 진정으로 정신적으로 좀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다가서기 위해서 한 거야. 그 사람들을 봐야지. 그래서 한 거지. 요즘 부쩍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유로 분석을 해요. 사회학적으로. 우리 사회가 경쟁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정을 쌓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나름 이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수많은 결론을 낼 수 있는데 우리 제자애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야기와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기만의 팩트를 인식한 거지. 본인이 다시 다니고 있는 모교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교를 대상으로 마음 나누기 클러스터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었던 상담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데 시나 도교육청의 어떤 연합동아리 인정을 받았어요. 마음 나누기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다른 학교에도 시행을 합니다. 클러스터에 가입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꾸준히 강연, 와 무슨 학생 강연까지 해? 큰 게 아니야. 같이 의견을 나누는 거야. 토론회 등을 열어 본인이 임상심리사의 꿈을 이루게 해온 동아리, 봉사, 심리학 공부를 통해 깨달은 것들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실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 마음 나누기 클러스터는. 마음 나누기 클러스터 동아리가 시의회의 도움을 받아 정식 연합 동아리로 인정받는 결과를 만듭니다. 연합 동아리 인정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뭔지 아시죠? 이 아이가 했던 이 과정, 연합 동아리 인정을 받아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지.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진실성과 열정이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서, 필요성이 인정을 받아서 연합 동아리가 된 겁니다. 위에 심리학과를 지망하는 학생회처럼 이런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 또 특기자 전형에 원하는 진정한 학생의 전공 역량이죠. 충분히 벤치마킹 하실 수 있으시겠죠? 특목고와 일반고에서 많이 쓰이는 논문, 과연 학생부 종합전형 특기자 전형에 적절한 전공 역량이니까 이 논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우르르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논문에 대해서, 자소서에 대해서. 지금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좀만 검색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논문과 자소서입니다. 그 뼈대와 근간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다. 찾아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컨설팅이라는 단어로 일회성 컨설팅을 하려고 그러고 논문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심지어는 논문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석박사 하겠다는 논문처럼 자소서에 대해서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정이 쉬우니까. 근데 이렇게만 해서 대학을 간다면 누가 못 가겠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물론 그 중에서 내신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 1.1, 1.2 상위 정말 0.몇 프로의 학생들, 또 그런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갔을 때는 비교과가 교과 전형은 30밖에 안 된다고 내신 70이고 30%밖에 안 되니까
논문 뭐 몇 개 쓰고 자소서 잘 쓰면 갈 수도 있겠네. 워낙 관점 자체가 내신을 70%나 보는 전형이니까. 근데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전형이 아니고 학생부 종합전형. 내신이 낮아도 내신을 커버해서 비교과로 해서 대학 가는 전형.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은 논문 몇 개 쓰고 자소서 몇 개 잘 썼다고 해서 대학 가는 게 아니라는 말씀. 꾸준하게 준비해서 대학 간다는 말씀. 잘 보세요. 위에서 심리학과에 합격한 예를 얘기했듯이 합격하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기자 전형의 전공 역량은 학생만의 뚜렷한 목표와 창의적이면서 객관적인 행동이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를 들어 제 제자 아이가 학교에서 상담 네트워크를 만들고 정신병동에 가서 봉사를 하고 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깨달은 모든 총체적인 지식들을 논문이나 책으로 쓰면 그게 바로 경험과 행위에서 나오는 소논문과 저서가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되는 게 아니라. 하지만 흔히 논문을 쓰기 위한 논문 지도는 학생부 종합전형 특기자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하는데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해요. 논문을 쓰기 위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만 얘기해보고 내용을 보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입학생들이 논문을 쓰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아직 우리 학교에 와서 공부도 안 한 학생이 무슨 논문을 씁니까? 논문을 쓰기 위한 학원의 논문 쓰기 과정을 보면 실로 쓴웃음을 자아내게 하는데요. 학위가 걸린 것도 아니고 졸업이 걸린 것도 아닌데 아이들은 이유도 모른 채 논문의 아웃라인부터 참고 문헌 각주 다는 법까지 디테일하게 매달립니다. 논문이라는 것은 대학원 과정에서 석사 혹은 박사 과정 동안 본인이 연구한 주제들을 최소 1, 2년 다 아니에요. 이거 한 3, 4년? 학위를 따려면? 박사 따려면 거의 한 7, 8년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걸친 결과를 중심으로 쓰는 것이 논문이다. 그런데 이 불쌍한 학생들은 소논문이 대학 수시에 스펙이 된다고 하니까 연구 주제도 없고 연구 성과물도 없이 논문 쓰는 법부터 배우는 것이 일련의 과정들이었어요. 과정들이요. 제가 바라보는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상 쓸 내용이 없으니 내용이 없잖아요. 연구한 게 없잖아요. 그럼 연구하고 내용 있는 학생들은 잘 쓰겠죠. 연구한 게 없고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돼야 돼? 찾아서 베낄 수밖에 없겠죠. 무조건 찍어내야 되니까 참고 문헌에 잔뜩 다른 사람들의 논문 제목과 저자명을 넣는 걸로 소논문을 떼우는데, 자, 이렇게 해서 대학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저는 대학 갈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사람이고 선생님이니까 입시 최전선에서 우리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보내는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되면 못 가요. 10만 엄청 듭니다. 이런 건 논문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학원의 일부 학회나 기관과 손을 잡고 이런 소논문을 학회지에 등록까지 시키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재정 상태가 어려운 일부 학회가 학원 등과 손을 잡고 마구잡이식으로 양세내고 있는 논문과 소논문은 학생부 종합전형 특기자전형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0만 등. 하려면 제대로 진검승부해서 초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가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요행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자면 소논문이 학생부 종합전형 특기자 전형 합격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소논문만 갖고 큰 힘이 되지는 못하고 소논문을 쓰기 전 단계의 학생의 행위와 사유, 여러 번 나옵니다. 행위와 사유. 이렇게 무형의 말을 하니까, 그래도 이제 제 강의를 지금 벌써 12강째인데 앞으로 뭐 이제 13강, 14강 계속 나가겠지만 1강부터 지금까지라도 열심히 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제 알 거예요. 선생님이 말하는 행위 사유와 학생의 사유와 행위가 이게 굉장히 주관적인 말인 것 같지만 굉장히 선생님 객관적으로 풀어서 말을 한다는 거 우리 학생들 알 겁니다. 그죠? 담겨져 있어야 해요. 클러스터 활동을 통해 깨달은 모든 총체적 지식들을 논문이나 책으로 쓴다면 그것이 바로 경험과 행위에서 우러나온 소논문과 저서가 되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과 특기자 전형에 도움이 되는 소논문은 꾸준한 연구 주제를 본인의 이야기에 맞게 정하고, 그러니까 연구만 또 해서도 안 돼. 미안한 말이지만 학위는 연구만 갖고 할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의 과정으로 되어가는 건 학생부 종합전형은 자기의 연구가 주제가 맞아야 돼. 스토리텔링하고 로드맵하고 맞아야 돼요. 노력한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일관적이고 독창적인 내용을 객관적으로 논문 혹은 책이라는 틀에 맞춰 입학사정관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때
논문과 저서 출간이 학생부 종합전형과 특기자 전형의 대학에서 원하는 전공 역량으로 빛을 발하고 인정을 받고 증명을 입학사정관들과 교수님들한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라고? 증명의 게임. 본인을 증명시키는 게임. 자, 학생부 종합전형 전공 역량에 대한 잘못된 소문들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쉽게 대학에 가려고 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오래전부터 어학특기자 전형으로 어학 점수 하나만 갖고 대학에 가려고 해왔습니다. 입학사정관제 시절도 그랬고 그 전에 특기자 전형. 근데 그때는 어학특기자가 많았어요. 대학에서 뽑는 좌석 수가. 근데 이제는 없어요. 적어요. 한 과에서 한 명, 많이 뽑으면 2명입니다. 10년 동안 현장에서 그동안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유의 학부모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들의 정서에서 느끼는 공통된 생각은 조금 더 쉽게 대학을 가보자 라는 생각을 많이 읽었어요. 어학특기자 전형은 왜냐하면 실제로 내신 비교과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 공인어학 점수 하나만 갖고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야.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아도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어학특기자 전형이 아직도 살아있긴 살아있어. 한 자석 내지 2자석을 매 뽑는데 여기에 이제는 자기소개서도 들어가. 어학특기자 전형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 유해특기자 전형이 돼버렸어요. 거기다가 생활기록부도 들어가. 다 맞아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학점수가. 만점이라도. 만점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죠. 내신도 안 좋고 비교과 준비도 안 되어 있는 학생이 학부모들에게는 금상첨화였죠. 대학에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왜? 대학 가려면 뭐든지 하나는 해왔지 않습니까? 내신 성적을 노력해서 잘 봤던지, 내신이 안 되면 비교과를 잘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든지, 그게 아니면 논술이라는 거 아직도 살아있지요? 플러스 수능 점수하고 맞춰서 가든지, 이게 안 되면 수능 공부 잘해서 노력해서 가든지. 근데 이 특기자 전형에서 어학 특기자 전형이라는 건 참 좋아. 다 안 해도 돼. 이거 어려운 거. 남들 다 어려운 거 하는 거야. 난 안 해. 뭐 하면서 간다는 거야? 그러면 공인어학 성주 하나만 보고 간다는 거죠.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대학에서는 형평성을 이유로 매년 어학특기자 전형의 선발 인원을 감소했고 현재는 어학 관련 한 학과와 뭐 영문, 일문, 중문 특히 이제 크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한두 명 정도의 학생들만을 선발하고 있는 추세이고 계속 없어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런 어학특기자 전형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갈 때 문이 매우 좁아지자 이들이 이제 어떤 또 얘기가 생기냐면 입에 생긴 소문들이 국제화 전형에 대한 어학공인 점수와 이제 우리가 국제화 전형 있죠. 연대도 있고 이대도 있고 성적에 대한 이야기로 확장되어 갔어요. 국제학부 국제화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공인어학 성적이 있어야 한다. 토플이 몇 점 나와야 하고 토익이 몇 점 나와야 되더라 등등 이 무성한 공인어학 점수에 대한 소문들은 국제학부를 국제화 전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을 타고 학생부 종합전형과 순수 특기자 전형까지 전파되어 심지어 강연을 나가보면 아직도 학부모님들이 어떤 학부모님들은 아직도 공인어학 점수가 있으면 유리하지 않을까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아이의 스펙이 높아지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요. 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많이 없어졌고 또 어떤 그 소문들이 있었냐면 세상에 수능이 잘 나오면 그것도 학생부 종합전형 스펙으로 넣을 수 없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수능 보기 전에 이미 다 치러지는 겁니다. 수시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학생부 종합전형 현재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특기자 전형 연세대 인문학, 사회과학, 과학공학, 인재계열, 고려대 융합인재 전형 등 그 어디에도 공인어학 성적에 대한 얘기가 없고 오히려 자기소개서에 공인어학 성적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면 0점 처리 좀 불합격 처리됩니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과 특기자 전형에서 공인어학 성적에 대한 사항을 금기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소문은 역으로 공인어학 성적을 스펙으로 쓸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실정이 참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특기자 전형에 대해 무지해도 너무 무지하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또한 국제화 전형의 외국어 역량에 대한 대학의 평가 기준은요. 서류와 면접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되는데요. 서류 외국어 역량, 고교 성적, 고교 재학 중 활동 등과 관련된 지원자의 서류 페이퍼를 제출해요.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가
외국어 역량을 보겠다는 거지 외국 공인 점수를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면접은 한국어로 진행되어 2인 이상의 면접위원이 글로벌 리더로서의 소양과 본교 인사에 부합하는 기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뭐를 외국어 역량을 평가합니다. 단 국제학부는 완전히 영어로 앞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해외고에서 졸업하거나 외국인 학교를 검정고시로 봐서 학종부를 하거나 이런 학생들 있죠? 이런 학생들은 모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한 학생들 있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도 국제학부에서 영어로 수업해야 되는 이런 학생들은 심층 영어 면접, 영어 에세이 능력을 포함하므로 학생의 중합적인 어학 능력을 심층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 그 학생들한테 공인어학 성적을 내라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외국어 역량과 공인어학 성적 점수는 다른 겁니다. 한국말을 잘한다고 해서 우리 아시죠?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만점 받는 거 아니듯이 여기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꼭 좀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벌써 끝났네요. 자,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그 전공 역량에 대해서만 따로 빼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전공 역량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짚어갈 게 또 있었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저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들 책 좀 제가 올려드린 그 교재를 좀 보시면 다음 13강에서는 동아리를 통한 프로젝트 및 수상예인데요. 이제 앞전에서는 이제 수상 경력에 대한 어떤 가이드, 교육부에서 제정한 가이드라인과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다면 여기서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상에 대한 프로젝트를 해나갈 수 있는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번 강 마치고요. 저는 제 13강 동아리를 통한 프로젝트 및 수상예에서 다시 우리 학생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꾸준하게 복습하시고요. 지금 본인이 정한 그 로드맵대로 충분히 열심히 해나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자, 저는 13강에서 선생님이 여러분 뵐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